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고조선 역사 부정론의 비판과 해석의 새 지평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서 그 부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따져서 비판하고 새로 고조선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 사료 한웅본풀이에 대한 사학계의 비판인데, 한웅본풀이는 기존에서 당군신나라고 하던 것을 저는 한웅본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기존의 그 당군신나 또는 한웅본풀에 대한 비판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당군은 만들어진 신나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신나와 역사는 다르지 않은가. 따라서 당군신나는 당군신나이지 역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군조선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지어낸 것이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어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데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자들답게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실증주의 사관입니다. 근대 사관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사관으로 여러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사관인데, 콩트란 사람이 이 사관을 창시했습니다. 실증주의를. 모든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합리적인 이성,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임재회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사학계는 당군신나, 당군조선도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당군 역사 이전에, 당군조선 이전에 한웅이 세운 신시까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사의 최초 국가는 환웅신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관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이런 주장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사관에 의한 신나라한 주장의 해석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환웅신시의 역사를 다시 제대로 해석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학계가 실증주의 사관을 통해서 이런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데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나와 역사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나라는 것은 그저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신나 속에는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신나의 어떤 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그 실증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서술은 문학적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사실은 그것을 서술하는 학자마다 다른 역사가 개성 있게 서술됩니다. 심지어는 국사 교과서까지 저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출간되는 것처럼 같은 역사에 대한 서술이 다 다르게 이루어지죠. 거기에는 서술하는 사람의 문학적 표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주관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과학처럼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나와 역사는 다르다, 별개의 것으로 보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신화와 역사는 둘이지만은 때로는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사실을 변주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과학성을 앞세워서 신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신화인가 역사인가가 아니고 어떤 신화인가 어떤 역사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신화는 신화에 따라서 역사일 수도 있어요. 네. 역사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신화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는 역사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환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역사가 오히려 신화일 수 있다. 아예 의도적으로 사료를 조작으로 해서 서술되었다면 그거는 정사로 인정되지 않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건국 시조 신화는 특히 다른 일반 신화, 문화 영웅에 관한 신화라든가 또는 사랑에 관한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와 다르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국 시조에 대한 역사를 그 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화와 역사는 다르다는 이분법적 현식 논리를 극복해야 우리는 고조선 사료,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아드 같은 사람은 신화는 신성한 시작의 역사다. 시작 태초의 역사인데 신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존 역사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첫 장은 신화로부터 시작된다.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만 신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는 천지 창조 신화로 시작되죠. 또는 한국에서는 천지 개벽 신화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혈연의 시작도 신화로 시작돼요. 경주 김씨 시조, 경수 김씨의 역사는, 족보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금알지 신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혈연의 시작은 성씨 시조 신화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시작이 건국 신화가 있는 것처럼 마을의 시작도 입향 시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마을을 개척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마을을 처음 개척했다고 개촌신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신신화, 동신이 되죠. 그래서 마을신화, 동신화 하는 입향시조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도 처음에는 신화로서 그 역사를 말하고 어떤 성씨도 처음은 신화로서 역사를 서술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다른 자료보다 묻는 사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 사료도 저자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들은 의뢰 사료 비판 작업을 하죠. 이 사료가 정당한가, 타당한가, 정확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사료 비판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료만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가 현장에 가서 참여 관찰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학술조사 보고서를 민족지라고,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보고 기록했는데, 그것도 사실 자체 기록이 아니라 픽션이다. 허구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냐? 인류학자가 그런 이야기다. 제임스 클리포드와 조지 마르쿠스가 쓴 라이팅 컬처, 문화를 쓴다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민족지,
그러니까 현장 조사 보고서도 허구다. 왜 허구인가? 서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서술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배제한다는 거죠. 또는 실수로 놓치기도 하고 또 지나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사실을 보고서로 쓸 때에도 특정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식하고 또는 과장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축소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민족지를 쓰는 사람도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신화다. 예. 그러므로 문난 사료라고 해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고스란히 옮겨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모든 사료는 저자에 의해서 추론되고 상상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사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극복하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이 고조선 사료, 우리가 말하는 당군신화, 저는 한웅본풀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한웅본풀이 사료를 읽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사료의 기표가 아니라 기를 포착해야 되는데 기표만 읽고 있는다는 거죠. 기표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나타낸 기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는 그 문자가 나타내는 뜻을 뜻하는데 문자만 읽고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영어로는 man, 한자로는 in, 일본에서는 히도, 또 이거는 스페인어, 페르소나 이렇게 표현하죠. 기표는 다 달라요. 그러나 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쓸 때마다 뜻이 달라요. 네가 사람이가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사람 보고 하는데 네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가 할 때는 네가 짐승이지 한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표가 아니라 기를 어떤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기표만 읽고 해석을 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로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은 기표를 읽고 기를 포착해야 진정한 독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과 범이 한웅을 찾아와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공과 범이 어떻게 말을 하노 하는 것들이 바로 기표만 읽고 하는 것이죠. 그 기는 공과 범이라는 것은 이때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곰이나 범으로 일컬었다 하는 그 기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의 표현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겨의 여왕 김연아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음반을 날아다녔다. 이렇게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표를 보면 뭐예요? 여왕? 요새 무슨 여왕이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에 여왕이 있단 말이가? 김연아가 여왕이란 말이가? 나비가 되어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표만 있는 것이죠. 지가 뭐 스케이팅 탔지 어떻게 음반을 날아다녀? 나비가 돼가지고. 그럼 김연아가 나비로 변신했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이야기 자체로 다 이해를 합니다. 왜? 기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를 읽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봐도 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특히 이 사료 말고 문학적 표현의 기표는 거의 다 이 기표의 실증주의로 따지면 신나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마음은 호수다. 김동명 시인은 내 마음이라는 시에 내 마음은 호수다. 이 기표만 이야기하면 네 마음이 어떻게 호수냐?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넓고 호수처럼 잔잔하니까 나에게로 노를 저 오시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기표 그대로 읽으면은 엉뚱한 진화처럼 읽힐 수도 있어요. 또 유치원의 깃발에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 소리 없는 게 무슨 아우성이고, 그건 침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적 표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주 훌륭한 표현인 거죠.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열정이라든가, 일단 표현하고 싶은 분노라든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억눌림, 이것들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아주 잘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신나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료 독서가 아니라, 사료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료 해석을 해야 그게 역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와 해석을 구분해야 돼요. 독세와 독해, 이건 독해고, 이거 독서는 그냥 축자적 읽기, 글자 날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문자의 기표 해석이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죠. 해석은 문장의 숨은 뜻을 포착하고 문자가 가진 그 속뜻, 기의를 풀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과 범위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환웅이 숯과 마늘을 주었다. 이거 기표대로 읽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거 독서를 하고 말면은 이거 불가사의한 일인데, 공과 범위 어떻게 인간이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숯과 마늘 주니까 먹었느냐, 먹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거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그러므로 신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증주의, 이게 과학이다. 공과 범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게,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다. 이게 이제 실증주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학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자 곰은 아예 커닝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신나네. 수학이 어떻게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냐. 곰이 뭐 어떻게 시험 치다 커닝 하려고 했는가, 커닝을 포기했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사 사람들도 다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구나. 거기다가 수학 선생님은 시험 감독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무서운 선생님이구나 하는 것을 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곰이 커닝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수학 선생님 들어오니까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 다른 시간 같으면 커닝할 엄두를 낼 텐데 커닝을 아주 포기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아주 무섭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이 대화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이 신나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야말로 하나의 엉뚱한 이 왜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또 다른 착각은, 첫째, 역사에 대한 착각이에요. 역사는 성경원 일기처럼 그때 일어날 때 나날이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후대에 소급하여 서술되고 기록된다는 사실. 실제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쓰여졌고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서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백 년 뒤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는 이런 게 쓰여지지 않고, 당대에는 어떠냐 하면은 말로, 풍문으로, 소문으로, 이야기로 구전되지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가 말로 이야기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나중에 묻는 사료가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즘처럼 신문기사로 즉각 기록되어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뒤에 그때 역사가 어땠더라, 그때 역사를 한번 서술해보자 해서 자료도 찾고 기억도 찾고 또 구전되는 내용도 들어서 기록해서 묻는 사료가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역사를 쓸 때는 그 시대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에 맞추어서 과거가 신화적으로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재벌 회장은 자기 집에서 몰래 나오면서 소를 한 마리 훔쳐 나왔어요. 소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도 하고 해서 이제 큰 재벌 회장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재벌 회장이 안 되었다면 그 이야기는 아주 몹쓸 나쁜 버릇 또는 도둑질로만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벌로 성취를 했고 또 경제발전이 맞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미담처럼 해석되어서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사의 첫 장이 건국시조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건국시조였기 때문에 몇백 년 뒤에 쓰여지더라도 그는 불가사의한 존재, 신이한 존재로 신성하게 이야기되고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이 고조선 사료를 당구신화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많아요. 그건 신화가 아니다. 그러나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화, 모든 고대사의 첫 장은 신화로 쓰여진다. 다만 당구신화가 아니라 그거는 환웅신화다. 당구신화라고 하는 바람에 환웅의 신시국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환웅신화라는 말은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가능하면 환웅본풀이라고 해서 신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고대 국가의 건국시조는 을의 신성한 존재로 서술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거나 아래서 태어난 신이한 존재가 아니면 건국시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사 부모의 아들이 자라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는 누구든지 예사 부모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부모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취해서 건국시조가 되면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천손으로 추앙된다. 그는 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 근대, 때로는 현대까지도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역거세는 두 가지 탄생 신화가 함께 사료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역거세 신화, 저는 뭐 박역거세 본풀이라고 합니다만은, 삼국유사 신라 시조 혁거세 왕조에 보면은 육촌 촌장들이 양산기슭의 우물가에 흰말이 절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니 자줏빛 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알을 깨뜨리자 사내아이가 나오고 온몸에서 빛이 났으며 새와 짐승들이 춤추고 해와 달이 청명하여 혁거세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 아주 광명의 존재지요. 이 붉은 알은 사실은 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자 막 온 세상이 밝아졌다. 온몸에 빛이 났다. 자줏빛 달이 뭐예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혁거세 왕, 세상을 밝히는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이것이 박역거세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만 상용사 여기에 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다른 내용도 이 같은 곳 협주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실려 있냐면은 서술산 성모가 박역거세를 낳았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일련 스님이 이 기록을 남기면서 협주로 이런 설이 또 다른 설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수빛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서술산 성모가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용사 건호 감통조에 감통 7에 선도산 성모 수의불사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 제실의 딸 사소가 진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동국은 신라죠. 신라의 첫 임금이 되었으니 혁거세와 알령일 것이다. 여기도 또 성모, 여기서는 선도산 성모 사소의 아들로 태어나고 있어요. 야, 그럼 이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게 맞겠어요? 둘 다 신화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합리적인 것은 성모 사소가 낳은 아들일 수 있다. 혁거세는 누군가 낳은 아들입니다. 누군가 낳지 않은 아들, 딸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소가 낳은 아들이 정치적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시조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첫 건국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시조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사소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마가 실어온 자줏빛 아래서 태어난 신라로 재구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건국 시조로서 신성성이 확보될 수 없어요. 건국 시조가 될 수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줏빛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신성시 되어야 온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국가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줏빛 알로 내려와야 건국시조가 되는 것은 고대사 서술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또한 특별한 고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민족은 지난 시간에 천신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돼야 우리 민족은 천신족으로서 민족적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다 해가지고는 천신족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통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혁거세의 존재 자체가 없거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시조가 신나라 서술되지 않으면 건국사는 수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중주의 논리로 이 신나를 부정하지만은 이렇게 부정하면은 모든 고대사는 다 부정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하는 논리는 형식, 실중주의의 형식 논리만 알고 실제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러면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역사도 다 부정되어야 되고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여러 역사도 다 부정되어야 돼요. 고대사는 다 부정되어야 돼요. 천지 창조신화 뭐 이런 것도 물론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특히 고대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고대사의 첫 장은 이렇게 건국시조신화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놓칠 수가 없습니다. 건국시조는 물론 성인들도 신의학에 출생하잖아요. 신의학에 출생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석가모니는 낮에 잠자다가 코끼리가 자기 옆구리를 통해서 자궁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를 낳을 때는
오른쪽 옆구리로 여기 탄생하죠. 탄생했다. 그 잉태하는 과정도 신이 하고 출산할 때도 신이 해요. 예. 그래서 자궁으로 출산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실증적이죠. 그러나 이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는다. 실제 사실은 그렇더라도 후대에 이렇게 신화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 성모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다. 성모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이죠. 보통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면 하느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 진성지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버지 역할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역사를 부정하겠어요? 그 예수는 만들어진 존재야. 석가모니 없어. 그 옆구리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부정하겠습니까? 예. 요즘에도 독재 정부의 지도자는 신화적 존재로 모셔지기 일쑤입니다. 김일성은 태양에 운유될 만큼 아주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박정희도 당대에도 신성이 됐지만 지금 돌아가신 후에도 신격화되고. 그래서 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탄신제는 석가모니의 4월 초파일, 예수가 탄생한 성탄일, 이런 행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 2013년에 구미시장께서 탄신제 지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신화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된 대통령 이렇게 누구를 말한다? 박정희 신이 됐다는 겁니다. 예, 박정희 영경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 현재 42곳이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화되어서 서술되었다고 또 이야기된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역사나 박정희 역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조선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증사학이 곧 식민사학이라는 거죠. 그 도대체 납득이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실증사학은 과학적인 사학입니다. 실증주의라는 것은 과학적 합리성,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식민사학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실증사학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실증주의 사학은 식민사학과 무관합니다. 원래 실증주의 사학은 아주 과학적인 사관이죠. 왜냐하면 기납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원인이나 궁극적 도달점과 같은 공한 목적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인이 뭔가는 따질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 제가 환웅이 우리 민족 지조라고 하니까 아니다. 환웅 시대 이전에 환인 시대가 있었다. 그럼 환인 시대가 처음 시작인가요? 그 이전 시대 또 있었겠죠. 그 이전 시대 무슨 시대 있으면 또 그 이전 시대가 수억 년 전까지로 소급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최초의 원인이나 궁극적 도달점 이런 건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칙, 기납적 법칙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이제 사료를 부정하게 되거나 식민사관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실증사학이 식민사학의 까닭은 이 실증사학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이 서양의 합리적인 실증사학이 일본에 와서는 왜곡됐다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실증주의 근본을 외면하고 세부적인 고정에 집착했어요. 고정하기 아주 발달해서 하나하나 나짜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납적인 합리적인 목표, 합리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고정에 집착했고 더 문제는 자기 나라 천황체제와 군국주의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천황의 신성국가
역사라는 이념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쇼와천황의 사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건 인간이라,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신화적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와천황에 대해서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실증주의 잣대로 부정하는 논리를 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증주의는 역사학적으로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대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식민주의 논리로 고대사를 부정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폄훼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것은 식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자기 나라 역사를 실증적으로 역사 연구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했다. 엉뚱한 것은 바로 한국을 식민주의로 지배하기 위해서 실증사학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일본 식민 사학자들의 왜곡된 실증주의 역사 연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실증주의입니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학계는 역사 기술 자체도 조선사 편수에서 썼는 조선사를 명목적으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실증주의 논리도 고스란히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증주의 사학을 제대로 수용했다면 우리 고대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로 존재하는 일본 천황부터 부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고대사는 오히려 정사이고 이 천황의 역사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더 실증주의 논리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실증주의 식민사학자들 논리를 좀 자세하게 따져보고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의를 해석하려 들지 않고 기표의 비합리성만 주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본풀의 기의를 포착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예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려는 전제 아래서 우리 사료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군 신화다. 그러므로 역사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역사라고 하면서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존재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역사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만 보면은 기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사의 건국시조는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대사 해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부여의 역사는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과 범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고문 인간으로 변신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다.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어떻게 98세도 아니고 1908세를 살았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되지 않는다. 이게 신하다. 그래서 역사로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고조선 역사는 없어. 단군은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데 고조선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명백한 사료가 있어요.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 고조선제에 제일 처음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조선조 첫 문장이 위서를 인용한 것이죠.
위서에 의하면은 내왕 이천제 유당군 왕검 입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여고동시 요 국호 조선이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어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어 국호를 조선이라 했는데 중국 여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여기에 무슨 신화적이거나 불가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내용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라를 세웠다 하는 말이 아주 육하원칙에 맞게 신문기사처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증사관으로 봐도 신화적 기록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를 갖춘 문장이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논리로 기표만 따지더라도 BC 24세기에 당군조선이 건국되었다 하는 사실이 이 문장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된 논리적 진술을 깔아뭉갭니다. 왜 깔아뭉갤까요? 고조선 역사를 부정한다는 전제가 사료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부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전제로 부당 전제가 있었다고 혐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증주의 식민사학자들의 비실질적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서 비판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료는 제쳐두고 거기에 신화적 사료만 문제 삼아서 당군조선을 부정하는데 우리는 이 신화적 자료로 무시하는 고기의 환웅본풀이 내용, 환웅본풀은 당군신화라 그랬죠. 이 내용을 기표로 읽고 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적 지식과 사료 독해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면은 위소의 논리적 소설보다 고교 신화적 소설이 더 기묘한 사료가 된다. 이분들은 위소에 인용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신화다고 해가지고 무시했는데 그것은 무시한 근거는 기 해석을 할 역량이 없거나 기 해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적 지식이 있고 사료를 독해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면은 뭐 최소한의 역사학자라면은 뭐 이렇게 전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서의 논리적 소설보다가 고교의 신화적 소설이 더 기묘한 사료다. 왜? 역사적인 사실을 더 풍부하게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서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실려져 있어요. 위서에는 당군조선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 고기에는 신나라고 하는 고기에는 당군조선 이전에 환웅천황이 세운 신시국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위서에서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당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환웅 당군의 위계를 통해 당군이 천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중요하게 포방하고 있는 홍익인간 이념, 또 뭐 천부인 세계, 360여사, 제세이화, 또는 금과 범이 찾아와 인간이 되려고 하자 쑥과 마늘 줬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알맹이가 위서의 논리적인 서술에는 없고 고교 신화적 서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또 당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당군이 최후까지 서술되었는데 여기는 당군이 나라를 세운 것, 조선을 세운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신라적 서술이 합리적 서술인 위서 기록보다가 더 풍부하고 전후 맥락이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많은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위서의 논리적 서술보다 고교 신라적 서술이 더 고조선 사료로서 중요하고 기묘하고 우리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술로서는 이게 더 훌륭하다고 해야 돼요. 게다가 위서의 논리적 서술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고기의 신라적 사료인 한웅본풀이는 내용도 풍부하고 역사적 정보로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자적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군 신라는 어지간한 난 사람들도 다 기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료로서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다. 예. 그래서 서사적 구조의 서술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고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고 전달성이 있어서 아주 유용성이 높은 사료가 신라적 서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역사에서 신라적으로 서술된 것을 신라라고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사관으로서 우리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명분이에요. 실증주의를 명분으로 가져와 가지고 실제는 비실증적인 논리로 한웅신실은 물론 당군조선의 역사를 깔아뭉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서문기를 엉뚱하게 써먹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사관은 식민사학의 가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사료 한웅본풀이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들은 이것을 신라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실증주의 논리를 부정했는데 우리는 실증주의 논리로 이걸 긍정합니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기록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고대사의 일반적 현상이다. 헤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박역것에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가야의 시조 금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헤모스가 오령고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실증사관의 논리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 과학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건국신라의 일관성에 대한 무지다. 모든 건국시단이 이렇게 서술되는 그 문법을 모르는 거죠. 예. 서양 사람들의 실증주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최소한의 법칙을 추구한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당군 신라라고 하는 한웅본풀이 하나만 보면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여러 건국 신라들을 모아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네. 이게 법칙이구네. 처음에 건국 시절 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다음 둘째는 고대사, 특히 건국사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줄곧 이야기해 왔지만은 고대사의 건국시조는 한결같이 천손강림이거나 또는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서 태어나든지 신이하게 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왕호도 천황, 천자, 천황으로 일컬어집니다. 헤모스도 천황랑이라고 일컬어졌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건국시조는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을의 신이한 존재로 서술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시조뿐만 아니라 성시시조도 그렇고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시조도 신성하게 이야기된다. 신이하게 이야기된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 첫 장에도 마을 개촌신라, 입향시조 신라가 첫 장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환웅은 천황으로서 건국시조의 자격을 갖춘 신성왕이라는 것을 이겼던,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라를 세울 만한 훌륭한 신성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천자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같은 존재. 중국의 마지막 천자가 부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나요? 일본의 천황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일본 천황이 지금 살아있다는 역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성시 될 뿐인 거죠. 그래서 환웅이든 누구든지 다 보통 인간의 부모의 아들이었지만은 신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건국시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황으로 호명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으로서 신성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건국시조 신라도 천손 강림현태로 재구성되어서 서술된다. 앞에 우리가 박역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사소라는 선도산 성무로부터 태어난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공가범이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것도 실증주의 논리를 보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하는가? 또 짐승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실증주의 논리로 보면 합당한 문제제의 같지만은 이 기록을 기표만 해석하는 거죠. 그걸 축자적 해석이라. 글자 따라 이건 읽기만 한 거지. 그것이 뜻하고 있는 함의를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사료를 읽었을 뿐이지 사료를 해석하는 역사의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도 종족을 동물종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사서 중에서 유명한 사기 오제본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허는 내수 덕진병 교 웅 비휴 추호 염제 전어 판천지야 그랬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황제 헌은이 병사들을 덕으로 수습하고 일부는 생략하고 곰 요건 불곰 비자입니다. 요거는 비유라는 짐승이 있어요. 추는 요 일입니다. 요거는 호랑이죠. 그래서 곰과 불곰 비유일이 호랑이를 가르쳐서 판천의 강야에 가서 염제와 전쟁해서 싸웠다. 만약 이 곰, 불곰 비유일이 호랑이를 기표 그대로, 축자 그대로 읽으면 뭐 동물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동물을 훈련시켜가지고 염제와 싸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사서에도 이거는 종족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료를 읽기만 했지 해석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종족을 짐승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종족들을 함께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동물농장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를 두고 아무도 그런 동물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옥제의 설문예자 주석을 보면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방만 민종충, 동반맥종치, 북방적종견, 서방강종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민족을 짐승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종족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이다라고, 실제로 어떻게 서방 사람이 양에서부터 오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사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 지역의 여러 민족은 아직도 동물종으로 자기 민족을 일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퉁구스족은 에벤키어로 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퉁구스족 하는 것은 번역하면 돼지족이다 그런 말이죠. 부리아트족은 부리가 늑대라는 뜻이고 아트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리아트 하는 것은 늑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늑대족이란 말입니다. 몽골족과 투르크족도 늑대족인데 서로 구분한다. 몽골족은 잿빛 늑대, 돌골족은 푸른빛 늑대. 예, 이렇게 종족을 짐승의 이름으로 일컫고 서로 변별했다. 그 다음에 에벤키족, 오르혼족이나 시베리아 퉁쿤투르 지역에 있는 한티족, 이건 한티족 사실입니다. 사슴을 타고 있죠. 예, 몽골 흡수골 지역의 차탕족, 바이칼 동쪽, 사족, 이 여러 종족 모두 이 말 자체가 용어는 달라도 다 자기 나라 말로는 사슴을 나타내요. 또는 술록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르혼족이나 한티족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름 불러도 사실은 다 사슴 토템족, 사슴족을 말한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종족 이름. 예. 그래서 곰이나 범이 종족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나라고 여기는 것은 고대사의 기록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현대사에서 종족 이름을 동물종으로 일컫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북방 유목 민족 물론 현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소수 민족들도 아직도 종족이나 자기 어떤 집단을 동물로 나타내는 동물 토템 문화가 지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정당을 민주당, 공화당, 뭐 신민당, 국민의힘당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표방합니다. 그렇게 표방하지만은 그렇게 말해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당, 사자당, 표범당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물을 상징으로 걸어들여서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거운동이 돼요. 그거는 지금 이런 소수민족들을 위해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선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이 197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정당을 나타낼 때 동물을 나타냈다. 여러분들 지금도 민주공화당 하면 개념이 딱 떠오릅니까? 민주공화. 민주주의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공화는 도대체 어떤 당인가?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공화당 그때 황소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은 작게 쓰고 황소를 크게 그린 깃발을 내들어서 우리 민주공화당을 찍어달라고 황소를 깃발을 펄려겠다. 이게 민주공화당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모를까 싶어가 기호를 1, 2, 3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 이름은 몰라도 기호 1번인가 2번인가 알아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970년대는 1, 2, 3, 4 기호도 잘 모를까 싶어서 막대기로 기호 1번은 막대기 하나, 기호 2번은 막대기 2개, 3개 이렇게 막대기를 다 표시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 데는 이러한 그 동물 상징, 동물 토템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동물 쓰지 않고 로고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논리, 어떤 집단이나 사물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홍보할 때는 동물로서 그 집단적 저성을 나타내고 또 상품의 특성을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소수민족이나 북방유목민족이나 또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집단 전체성을 동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선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 정부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상징이죠? 우리나라 청와대를 상징합니다. 봉황으로 청와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청와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걸 보면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흰머리 독수리 상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상징하는 엠블렘이다. 이 동물 토템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치스의 독일을 나타내는 독수리 토템이죠. 국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을 나타낼 때도, 우체국을 나타낼 때는 뭐 제비를 가지고 나타낸다든가, 뭐 또 어떤 기관을 나타낼 때는 또 다른 동물로 나타낸다든가, 다른 정부 기관도 이렇게 동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대의 최고 지성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도 자기 대학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 상징을 씁니다. 호랑이죠. 어느 대학입니까? 고려대학입니다. 이건 독수리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사관학교. 이것은 곰이죠. 당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렇게 동물로 상징한다. 여기 뭐 연세대학교라고 또는 여기 고려대학교라고 쓰는 것보다 독수리나 이 호랑이를 보고 어느 대학인가 판별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현대의 명품 브랜드도 유명한 경우는 동물을 상징하고 있다. 라코스테라는 스펠을 읽지 않아도 이 악어의 모습을 보고 이게 명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퓨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닭을 상징한 것인데 르꼬코입니다. 이건 사자죠.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여기 문자도 표시도 안 합니다. 이거 보면 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퓨조 자동차 회사의 동물 상징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명품도 이렇게 동물로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시대 공과 범이 종족을 상징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야구팀을 상징하는 동물 토템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곰을 그린 것입니다. 두산 베어즈이죠.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것은 사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그냥 삼성 야구팀 또는 기아 야구팀 이래가지고는 이 전달 효과가 없어. 아이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가지고 자기 야구팀을 이렇게 로고로 만들어서 홍보합니다. 만일에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산 베어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 경기를 해서 3대2로 베어즈가 이겼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면 이 보도는 신나인가 사실인가? 기표만 읽는 실증주의 논리로 보면 이게 신나예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무슨 야구를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신나야 하는 것. 공과 범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다고 와서 말을 해서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이 말을 두고 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증주의 형식 논리에 빠지면 이런 것도 다 신나라고 취급하겠지만은 이런 데는 이걸 적용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고조선 사료에만 이것을 적용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고조선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사람을 동물로 운용하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우는 얼른 커피잔을 감추었다. 이런 것을 문장 자체를 보면은 어때요? 이해할 수 없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기표만 읽는 식중 논리를 보면 신나같지요. 뭐 호랑이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와? 여우가 무슨 커피를 마셔서 커피잔을 어떻게 감추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상징하는 뜻, 기의를 해석하면은 이 직장의 호랑이라는 사람은 이 사무실의 상사이구나. 그런데 이 사무실 상사는 무서운 직장 상사구나.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인 여직원은 커피잔을 얼른 감추었구나 하는 것을 이 표현 하나로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무서운 직장 상사가 들어오자 아무개 여직원이 얼른 커피잔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더 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이런 표현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는 신나고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선 사료에 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나라고 몰아세워야 어때요? 고조선 역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나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사학자들은 과학을 앞세우고 실증 논리를 내세워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실증주의자가 아니라 반실증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가면을 쓴 식민사학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의 가면을 벗기면 진짜 역사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거듭 살펴본 것처럼 옛날 사서의 기록과 종족의 동물 명칭, 국가 집단의 동물 상징, 명품의 동물 브랜드, 야구단의 동물 로고, 또 일상적인 대화 등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공과 범이 한웅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 것은 실제로 동물이 아니다. 곰 토텐족 또는 곰족,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또는 범족이 곰과 범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곰과 범은 다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세워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식민사학의 논리다. 일본 학자들의 논리에 영합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 동물 토템의 오랜 지혜와 유효성이다. 동물 토템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동물을 상징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유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족마다 동물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서술하지 않고도 그 힘으로 나타내는 신단수도, 각저총에 있는 각저이가 바로 신단수도라고 그랬죠.
또 환웅천조상, 예, 제 강의할 때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 환웅천조상,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화상석, 이런 곳에서도 환웅신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약에 동물 토템이 없었다면 이렇게 남길 수가 없어요. 동물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공과 범 또는 새로서 환웅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고, 이 토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사문학으로서 역사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승할 수 있었다. 여기 할 수 있었다고, 예, 숫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공과 범이라는 말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가 우리에게 쉽게 기억되고 또 전달되고 오랜 역사적 전승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화학에서는 모티프라고 그래요. 예. 그냥 사람이 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공과 범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모티프예요. 이 모티프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전승력을 강하게 지닌다. 그게 바로 설화의 모티프다. 그냥 방망이라고 해서는 기억이 안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면 기억이 됩니다. 그냥 할아버지 하면은 기억이 안 되는데 혹부리 할아버지, 혹부리 영감님 하면 기억이 된다. 이런 것이 특이하게 서술된 것을 모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과 범의 이 동물 종 명칭은 그런 모티브를 가졌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더 중요한 것은 동물 토템 전통은 환웅시대의 캐캐묵은 옛날 문화고 사라진 문화가 아니라 현대 첨단 문화라는 것이죠. 여기 이 파랑새가 무엇을 나타내죠? 이거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트위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트위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 토템, 동물 상징으로 어떤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는 현대 첨단 문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문화로 유용하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문명이다. 토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 토템을 원시적인 것이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고 종교적으로나 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취할 것이 아니라 박대할 것이 아니라 환웅시대의 역사 서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고조선 역사를 잘 이해하면 그때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곰이 인간으로 변신해? 그래서 사학계는 신나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 또 문학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료라기보다 설화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변신설화,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설화, 또는 곰내가 당구를 낳았기 때문에 수조신나라고 기재해요. 짐승이 조상인 신나다. 우리나라 건국 신나를 수조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기록의 표현 그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는 기표가 아닌 기를 해석해요. 기표로 해석하는 것은 그 뭐 문자만 알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기 1번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1년 동안 100일 동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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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저를 데리고 가서 담임선생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 이거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인간이 아닙니까? 제가 토끼인데 제가 토끼입니까? 이거 만들어 달래. 예, 이때 인간이 뭐예요? 짐승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 제대로 된 인간, 올바른 인간, 예,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교육해 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 군대 가면 흔히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 부대장이 연설하면서 이렇게 해요. 저분들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군인은 인간이 아닌가요? 뭐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예. 군인이 되기 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달라. 그 인간성을 더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저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을 말한다. 이건 누구든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다 듣고 하는 것이죠. 예. 또 저 여우가 경찰 앞에서 또 거짓말 하는 걸 보니 인간댕이 걸렸네. 이 여우가, 동물 여우가 어떻게 경찰 앞에서 말을 할까? 여우는 이때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여우가 그래. 예. 그래서 경찰 앞에 가서도 거짓말 잘하는 저 여우는 인간댕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인간인데. 예. 그 다음에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걸 보니 미련둥이 곰이 이제 인간 됐구나. 이때 곰도 별명이죠. 인간 됐다고는 원래 인간이지만 이제 어머니 잘 모시는 보니 진짜 착한 인간이 됐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우나 곰, 인간 모두 기는 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를 해석하면은 이 이사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것이 신나도 아니고 불가사의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사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데 숟갈만을 먹고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 이거는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만 이것이 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널리 그 운유, 기표와 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두고 수조신나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사학계에서는 실증주의 논리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신나다. 어떤 사람들은 수완신나라고까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단군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실증주의를 끌어들여와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기를 무시하고 기표만 해석해서 이제 신나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고 하는 이 대목도 이것도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100세를 살기도 어려운데 1908세를 살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나다. 그래서 실증주의를 내세운 사람은 인간이 1908세를 살 수 없으니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수주의자들은 이거 역사라고 우기면서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장수했어. 1908세를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구약 성서에 한번 봐.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 야곱은 147세 등등.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옛날에는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908세를 살았다는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곧이곧대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기표를 읽고만 있는 것이죠. 선도사관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신선들은 수명을 초월해서 장수했다. 그러므로 한웅은 고대의 신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해석은 어느 것이나 다 기표 그대로 읽었을 뿐 기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군조선의 왕호로서 왕건과 같은 뜻의 우리말 표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1908세를 살았다는 이 말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군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달임금이라는 뜻의 왕호였다. 세상을 밝히는 임금이라는 그런 뜻의 보통명사죠. 왕호가 당군이었어요. 예, 소도에 청군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했죠. 청군이 이름이 아니죠. 예, 소도를 지키는 직위의 이름이죠. 신분 명칭입니다. 청군이나 당군이나 다 왕호를 나타내는, 왕의 직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당군이라는 왕호를 쓴 사람이 1908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삼국유사 고조선 쪽의 왕호 표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조선 쪽의 왕호는 우리말 소리값 플러스 한자말 체계로 이중구조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거나 요것만 이해하는 데서 오는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동시에 써서 사료 오해를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환인제석이라고 그러죠. 환인이라고 써놓고 이걸 제석이라고 이런다고 그러죠. 또 다른 제왕궁기 같은 데는 환인상제라고 그래요. 환인하고 상제를 같이 써요. 또 환웅도 환웅천왕이라고 그래요. 당군도 당군왕금이라고 그래요. 물론 환웅, 당군, 환인 따로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씁니다. 그것은 환인이란 말과 제석, 상제란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환인은 해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그게 우리말 소리값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제석이니 상제라고 하는 것은 천신을 나타내요. 한자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환웅은 우리말 소리값으로 하늘을 나타내죠. 해님의 아들이니까, 한인의 아들이니까 햇빛이나 햇살이겠죠. 이거는 천재로 천신 자체인데 이건 천왕이에요. 천자죠. 천성강림이니까. 그래서 환웅과 천왕은 요거는 한자말로 나타낸 보통명사고 이거는 우리말 소리값으로 나타냅니다. 당군도 마찬가지예요. 박달나무, 밝은 임금이다. 박달 임금이다 라는 뜻으로 당군이라고 썼고 왕금은 뭐 지상의 보통 왕을 우리가 왕금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보통명사인데 이거는 이쪽은 우리말 소리값이고 이거는 한자말로 서로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인이나 환웅, 당군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고 이런 한자말 표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따라서 환인, 환웅, 당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다. 환인이 어떻게 고유명사이겠어요? 하느님인데.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신분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수명을 1908세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당군의 왕호를 지닌 통치기간이 1908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됐죠. 당군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이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예, 당군이 다스린 당군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기 위해서 다른 사료를 보면은 동급 통감에 이미 이런 사실을 밝혀놨어요. 제가 아는 설명을 이미 어느 정도 밝혀놨습니다. 동국 통감이라는 역사책은 서거정 등이 성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1485년에 쓴 역사책인데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서술한 간찬사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국 통감 외기에 보면은 당군조선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당군의 수명에 관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면 고기에 이르되
당군이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이게 상무유사에 나오는 기록하고 같지요. 나이가 1048년이므로 의심할 만하다. 상무유사는 1908세인데 여기는 1048년이지. 연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이가 1048년이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다. 예, 당연히 의문을 표시하죠. 그래서 당뇨와 우부터 하산까지 세상이 각박해져서 인군이 나라를 다스려도 5, 60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중국 역사 이런 고대 역사를 보면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5, 60년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나이가 어찌 당군만 홀로 1048년을 살아 한나라를 다스렸겠는가. 그래서 그 설은 거짓이다, 무다, 미신이다, 혹세무민하다 이렇게 쓰죠.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그건 거짓이 아니고 선배의 말을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선배들이 다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그 기록에서 1048년은 단시가 세력을 이은 횟수를 말함이지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했다. 그러므로 이 설이 이치에 맞다. 예, 1408세를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고 1048년을 다스렸다는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는 것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 학자들도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그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서거정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선학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일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수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신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군 왕조가 다스렸던 역사적 기간을 말한다고 해석을 해야 역사 연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것을 1908세를 나이로 간주해가지고 당군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근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 관련 사료로 왕호라는 사실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구려도에 보면은 고려 본거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그런데 당군기에는 당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나의 아들을 낳아 부르라 이름하였다. 하백의 딸과 관계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주몽과 부를 낳았는데 한 번은 해모수라고 그러고 한 번은 당군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고 부르도 해모수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료에서 뭐라 그러냐, 부르와 주몽은 이모 형제일 것이다. 오히려 하백의 딸이라는 것이 서로 어머니가 다를 뿐이고, 해모수나 당군은 같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정확하게 또 분석적으로 보면 해모수하고 하백의 딸하고 관계를 해서 주몽을 낳았고 당군과 하백의 딸이 관계해서 부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주몽과 부르는 이부 형제가 아니라 이모 형제. 어머니는 다를지언정 아버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루는 해모스의 아들이자 당군의 아들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해모스의 아들이자 당군의 아들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해모스나 당군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해모스는 이름이고 당군은 왕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헤브루는 해모스 당군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모스 당군이라는 어떤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환단고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환단고기에는 해모스 당군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북부해조에 또 보면은 해모스가 아들을 낳아 부르라 하고
해로 성씨를 삼았다. 그래 해부르는 해모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해예요. 성리해니까 부르는 뭐 이름이에요. 이거는 왕호가 아닙니다. 해모스나 해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모스와 해부르는 왕호가 아닌 이름이고 해모스는 단군의 칭호를 가졌으므로 해모스 단군이 가능하다. 네, 해모스가 부르를 낳았는데 여기 보면 단군이 또 부르를 낳았다. 그리고 단군과 해모스는 같기 때문에 이모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모스는 이름이고 단군은 왕호예요. 그러니까 해모스 왕님 하는 것은 해모스 단군님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 다시 서술해 놨는데, 그러므로 단군이라는 왕호는 단군 조선을 계승한 부여 초기에 또 지속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왕호는 단군 조선이 끝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여가 새로 만들어지고 해모스가 통치를 할 때도 해모스 단군, 헤브루가 통치할 때도 헤브루 단군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모스 단군, 헤브루 단군 이런 말은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후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는 이름이고 칭호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다. 네. 아무개는 임제의 아들이다. 아무개는 임교수의 아들이다. 그 아무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교수인 임제의 아들이다. 임제의 교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모스 단군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서전조에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것은 단군의 왕호가 지속되었던 통치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더 훌륭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훌륭한 사를 전부 다 기표만 읽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08세를 살다가 사다르 산신이 되었다. 뭐 사람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 이거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의 트집이죠.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믿음이죠. 따라서 단군 왕건만이 일이 아니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건 단종대왕도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 뭐 그래서 왕 중에서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군은 단종을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인정할 수 없나요? 예. 해모스는 아침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다스리다가 저녁에 하늘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또 박역거세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7일 만에 그 죽은 시체가 5개로 나누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모아서 묻으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나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 5개의 시신을 나누어서 이렇게 묻어썼어요. 그게 바로 오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역거세나 해모스가 신나라고 해서 이거는 만들어진 존재고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단군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아사다르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 환웅천왕이 제세 이바하겠다는 통치 철학을 단군은 끝까지 실천했다. 하늘로 안 올라가고, 예, 천손이지만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시조왕이 한 사람인 단군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기 때문에 산신신앙 전통은 지금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신라시대는 국가제사로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대사, 중사, 소사 아주 여러 곳에 국가왕이 산신제를 지냈고 고려시대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호족에게 산신제를 올리했고 조선조 때도 세종이 명산을 지정해가지고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나누어서 산신제를 지냈다. 이 중앙정부에서 이랬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산신을 믿는 신앙, 풍속 이런 것이 지금까지 널리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한국
고대 사학에서 환웅본풀이 고조선 사료를 신라로 간주해 가지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료 환웅본풀이를 글자 그대로 읽기만 하고 그 숨은 뜻을 해석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예, 이거는 어떤 자료를 해석할 때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기의를, 그 숨은 뜻을 풀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명분 좋은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워가지고 신라로 간주했지만은 실증주의 논리는 기표가 아닌 기의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 속에 숨은 뜻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지 기표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그거는 형식 논리이죠. 그건 실증주의 논리가 아니에요. 반실증주의. 실증주의 들이댈 것 없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일 뿐이다. 세 번째로 고대 건국 시조의 문법을 알지 못하고 은유적 표현의 상징과 토템 전통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오류가 있다. 예. 고대 시조 신라의 문법, 그러니까 신라도 모르고 고대사도 잘 모르고 토템에 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라로 간주해서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고대사 서술 양식과 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고대사 서술은 의뢰의 환웅본풀이처럼 당군신라처럼 서술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겉으로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당군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잘못된 전제에 영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전제가 없었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신라로 간주해서 역사를 인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실증사학은 식민사학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증사학, 실증주의 하니까 뭐 굉장히 이론적이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식민사학의 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료 연구를 포기하고 사료 읽기만 한 까닭에 고조선 사료를 정확한 역사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고조선 역사를 삭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고조선 역사를 지운 데 관심. 역사학자라면 잊어버린 역사를 되살리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역사, 드러나는 역사도 억누르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려는 그런 데 오히려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 사학이 식민사학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증사학의 가면을 벗기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면은 당군시조론을 극복하고 환웅시조론을 펼칠 수 있고 또 당군조선 이전에 우뚝한 환웅신시의 역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조선 문명은 현대 생활사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자극한다. 제가 본풀이 사학하면서 말씀드렸죠. 역사는 과거를 이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잘 이해하는 거울이고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토템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와 미래로 연속되는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 사료, 환웅본풀이를 제대로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아주 가장 초기의 역사이지만은 우리 현재 속에도 살아있고 미래도 함께 같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